가는 날카로운 파여름이 맵찬 겨울바람을 가르고 허공에 흩어졌다. 뺨 위로 화끈거리는 통증이 번개처럼 치달았고 그 충격에 흥부의 고개가 힘없이 젖혀졌다. 눈앞이 번쩍하며 하얀 불꽃이 튀는가 싶더니 이내 코끝을 자극하는 것은 구수한 쌀밥 냄새였다. 형수님이 휘두른 밥주걱에 묻어있던 하얀 밥알 몇 톨이 흥부의 거칠고 터진 뺨 위에 달라붙어 김을 모락모락 내뿜고 있었다. 그것은 잔인한 희망이었고 뼈에 사무치는 모욕이었다. 차라리 몽둥이 찜질을 당했더라면 몸만 아프고 말았을 것을. 배고픔의 창자가 끊어질 듯한 이 순간에 뺨에 닿은 밥알의 온기는 흥부의 비참함을 천냥만냥 무게로 짓눌렀다. 형수 심씨는 앙칼진 목소리로 소리쳤다. 에이구, 밥 달라는 놈한테 줄 밥은 없어도 뺨 때릴 주걱은 있다. 염치도 없이 어딜 또 기어와. 흥부는 뺨에 붙은 밥알을 떼어먹고 싶은 본능과 인간으로서 마지막 남은 자존심 사이에서 처절하게 갈등하며 떨리는 손을 들어 올렸다. 문전박대당하여 쫓겨나는 마당에 형 놀부의 기와집 대문은 어찌 그리도 위압적이고 높기만 한지. 마치 뚫을 수 없는 철옹성처럼 흥부의 앞길을 막아서고 있었다. 대문 틈새로 흘러나오는 기름진 고기, 굽는 냄새와 따뜻한 아랫목의 온기가 찬바람에 실려와 흥부의 얇은 벗 사이로 파고들었다. 그는 차마 형수를 향해 원망의 눈길조차 보내지 못한 채 땅바닥에 엎드려 흐느꼈다. 형수님, 제 놈 배고픈 건 참을 수 있사오나 집에 있는 어린 것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구정물이라도 좋으니 한 그릇만 적선해 주십시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대문이 쾅하고 닫히는 매정함 뿐이었다. 닫힌 대문 위로 쌓인 눈이 후두둑 떨어져 흥부의 낡은 갓 위에 내려앉았다. 터덜터덜 돌아오는 길. 북풍한 설은 칼날처럼 살갗을 파고들었고 얼어붙은 논두렁길은 미끄럽기 그지없었다. 하늘은 잿빛으로 낮게 내려앉아 금방이라도 폭설을 쏟아부을 태세였으니 흥부의 마음속 풍경과 다를 바가 없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내는 소리가 마치 귀신들의 울음소리처럼 들려왔다. 흥부는 품속에 손을 넣었으나 만져지는 것은 앙상한 갈비뼈뿐이었다. 집에 도착하니 기울어진 초가지붕은 무거운 눈을 이기지 못해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듯 위태로웠고 문풍지 떨리는 소리는 배고픈 아이들의 신음소리와 섞여 처량한 화음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부엌 아궁이는 차갑게 식어 냉골이 된 지 오래였고 아내는 휑한 눈으로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들은 울 힘도 없어 서로의 천에 의지한 채 웅크리고 잠들어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시들어가는 콩나물 시루 같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었다. 기나긴 겨울이 지나고 처마 및 고드름이 녹아내릴 무렵 비로소 강남 갔던 제비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춘삼월 호시절이라 하지만 흥분의 집은 여전히 춘궁기의 배고픔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요하던 초갓집 처마 밑에서 요란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지지배배, 지지배배, 찢어질 듯 다급한 제비들의 울음소리에 놀란 흥부가 방문을 박차고 뛰쳐나갔다. 올려다본 처마 끝에는 거대한 구렁이 한 마리가 탐욕스러운 혀를 날름거리며 갓 지은 제비집을 노리고 있었다. 어미 제비와 아비 제비가 필사적으로 구렁이 주위를 맴돌며 쪼아댔지만 그 흉물스러운 짐승은 아랑곳하지 않고 붉은 입을 벌려 둥지 속의 새끼들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이 요망한 것 썩 물러가라. 흥부는 마당에 널브러져 있던 몽둥이를 집어들고 닥치는 대로 휘둘렀다. 굶주림으로 팔에 힘이 하나도 없었지만 생명을 지키려는 일념 하나로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구렁이를 위협했다. 흥부의 기세에 놀란 구렁이는 둥지를 덮치려던 몸을 급히 뒤틀다 균형을 잃고 땅으로 툭 떨어지더니 혀를 차며 덤불 속으로
황급히 사라졌다. 흥부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둥지를 살피려는 찰나 바닥에서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구렁이가 몸을 비틀 때 둥지 밖으로 튕겨나온 어린 제비 한 마리가 흙바닥에 떨어져 파르르 떨고 있었던 것이다. 흥부는 조심스러운 손길로 그 작은 생명을 들어 올렸다. 아직 솜털이 보송보송한 어린 제비였다. 자세히 살펴보니 떨어질 때의 충격으로 다리뼈가 부러져 덜렁거리고 있었다. 고통에 겨워 눈조차 뜨지 못하고 헐떡이는 작은 새의 모습은 마치 굶주림에 지쳐 쓰러져 있는 자신의 자식들과 겹쳐 보였다. 흥부의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연민이 솟구쳤다. 쯧쯧쯧, 너도 나처럼 참으로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구나. 이리도 가녀린 다리가 부러졌으니 얼마나 아프겠느냐. 흥부의 투박하고 거친 손이 제비의 작은 몸을 감싸 앉아 제비는 본능적으로 그 온기에 의지하듯 그 흥부의 손바닥에 몸을 비벼댔다. 그는 즉시 방으로 들어가 아내에게 명주실과 조개 껍데기를 가져오라 일렀다. 그러나 가난한 살림에 온전한 명주실이 있을 리 만무했다. 흥부는 주저없이 자신이 입고 있던 헤어진 저고리 고름을 뚝 떼어냈다. 그리고는 강가에서 주워온 조개 껍데기를 잘게 부수어 가루를 낸 뒤 그것을 반죽하여 부러진 제비 다리에 조심스럽게 발랐다. 여보, 그리 귀한 옷감을 찢으시면 어찌합니까? 아내가 놀라 물었으나 흥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옷이야 다시 기워 입으면 되지만 생명은 한번 끊어지면 다시 이을 수 없는 법이요. 이 미물도 하늘이 내린 생명인데 어찌 모른 척하겠소.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깊은 자애가 묻어 있었다. 흥부는 떨리는 손길로 조심스럽게 부목을 대고 명주실 대신 뜯어낸 옷감으로 제비의 다리를 단단히 동여매었다. 제비는 처음에는 고통스러운 듯 몸부림쳤으나 흥부의 지극정성 어린 손길과 따뜻한 천이 전해지자 이내 안정을 찾고 가만히 눈을 깜박거렸다. 그 눈동자는 마치 검은 보석처럼 맑고 깊어서 흥부를 빤히 응시하는 그 눈빛 속에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는 듯했다. 흥부는 제비를 다시 처마 및 둥지에 넣어주는 대신 삭풍이 들지 않는 안방 윗목에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아직 날개에 힘이 없고 다리가 성치 않아 다시 둥지에서 떨어질까 염려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날부터 흥분의 식구들은 자신들의 입에 들어갈 밥알을 아껴가며 제비를 돌보았다. 아이들은 산과 들을 쏘다니며 벌레를 잡아왔고 흥부는 틈만 나면 제비의 다리를 살피며 약초물을 발라주었다. 좁고 누추한 방이었지만 그곳에는 생명을 귀히 여기는 따뜻한 마음이 등불처럼 환하게 켜져 있었다. 시간이 흘러 봄 기운이 완연해지고 산천 초목이 푸르름을 되찾을 즈음 제비의 다리는 기적처럼 말끔히 나았다. 뼈가 붙고 살이 차올라 이제는 걷는데 전혀 지장이 없게 된 것이다. 어느 맑은 날 아침 제비는 힘차게 날개짓을 하며 방 안을 한 바퀴 빙 돌더니 열린 문틈으로 날아올랐다. 처마 끝에 앉아 흥분의 가족을 내려다보며 지지배배, 지지배배 하고 노래를 불렀는데 그 소리가 예전의 다급한 비명과는 달리 맑고 경쾌하여 마치 작별 인사를 고하는 듯했다. 흥부와 가족들은 마당에 나와 손을 흔들며 떠나가는 제비를 배웅했다. 부디 몸 조심하고 강남 가서 잘 지내거라. 내년 봄에 꽃 피거든 다시 오너라. 흥부의 눈가에는 섭섭함과 뿌듯함이 섞인 이슬이 맺혔다. 제비는 흥부의 머리 위를 3번 빙빙 돌더니 이내 창공을 가르며 남쪽 하늘로 까마득히 사라져갔다. 그것이 기묘한 인연의 시작이자 천지를 뒤흔들 거대한 운명의 서막임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계절의 수레바퀴는 어김없이 굴러 다시금 훈풍이 불어오는 3월 삼진날이 되었다. 겨우내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가
기지개를 켜듯 풀리고 메말랐던 나뭇가지마다 연두빛 물이 오르는 생동의 계절이었으나 흥분의 집안 살림만은 여전히 한겨울 동토와 다를 바 없었다. 처마 밑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고 쌀독은 바닥을 긁어도 먼지만 폴폴 날릴 뿐 끼니를 잊지 못한 식구들의 얼굴에는 누렇게 뜬 기색이 역력했다. 흥부는 힘없이 마루에 걸터앉아 먼 산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산천초목은 때를 알아 저리도 화사하게 피어나건만 우리네 목구멍에는 거미줄 칠 날만 계속되니 이 노릇을 어찌한단 말인가. 그때였다. 창공을 가르는 맑고 청가한 소리가 흥부의 귓가를 때렸다. 지지배배, 지지배배. 그것은 단순한 새의 지저귐이 아니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부르는 듯한 환희에 찬 외침이었다. 흥부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니 검은 점 하나가 빠르게 선회하며 마당으로 곤두박질 치듯 내려오고 있었다. 윤기 흐르는 검은 깃털의 배는 하얗고 꼬리는 가위처럼 날렵하게 갈라진 제비 한 마리였다. 녀석은 흥부의 머리 위를 빙글빙글 돌며 날개춤을 추었는데 자세히 보니 다리에 희미한 흉터 자국이 선명했다. 오, 네가 바로 작년에 내가 치료해 주었던 그 제비가 아니더냐. 죽지 않고 살아서 그 먼 강남 천리 길을 다녀왔단 말이냐. 흥부는 버선발로 마당에 뛰쳐나가 두 팔을 벌려 제비를 맞이했다. 제비는 마치 흥부의 말을 알아들은 듯 지지배배하고 화답하며 처마 끝을 스치듯 날더니 입에 물고 있던 무언가를 흥부의 발치에 툭하니 떨어뜨렸다. 그것은 흙바닥에 떨어지며 탁 하는 맑은 소리를 냈다. 흥부가 허리를 굽혀 그것을 집어드니 여느 박씨와는 사뭇 다른 기운이 감돌았다. 손톱만 한 크기의 박씨였지만 표면에는 은은한 옥빛이 감돌았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비로운 문양이 새겨져 있는 듯했다. 손바닥에 올려놓으니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가 심장 박동을 하는 것만 같았다. 여보, 이것 좀 보구려. 제비가 박씨 하나를 물어다 주고 갔소. 흥부의 외침에 방 안에 누워있던 아내가 기운 없는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왔다. 아내는 흥부의 손바닥에 놓인 박씨를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박씨 하나 심어서 어느 세월에 바가지를 만들어 판답니까? 차라리 쌀 한 토를 물어다 줄 것이지. 아내는 핀잔을 주었지만 흥부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다. 아니오. 미물이라도 은혜를 갚으려 가져온 정성이 갸륵하지 않소. 우리 집 울타리 밑에 심어 정성껏 길러봅시다. 흥부는 조심스러운 손길로 동쪽 울타리 밑 양지 바른 곳을 골라 땅을 팠다. 굳은 땅을 호미로 일구고 고운 흙을 골라 덮은 뒤 아끼던 물 한 바가지를 정성스레 부어주었다. 부디 잘 자라다오. 네가 가져온 것이 무엇이든 하늘의 뜻이라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겠다. 기도는 간절했으나 그 누구도 이 작은 씨앗이 불러올 거대한 파란을 짐작하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마당에 나선 흥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만 했다. 분명 어제 심은 씨앗이 하룻밤 사이에 싹을 틔우다 못해 어른 팔뚝만한 굵기의 줄기가 되어 울타리를 휘감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잎은 어찌나 넓은지 마치 우산을 펴놓은 듯했고 줄기는 마치 살아있는 청룡이 승천하듯 꿈틀거리며 지붕을 향해 뻗어 나가고 있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란 말인가. 흥부의 고함 소리에 온 식구가 마당으로 뛰쳐나왔다. 아이들은 눈을 휘둥그레 뜨고 거대한 박넝쿨을 올려다보았고 아내는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박넝쿨은 멈추지 않고 쑥쑥 자라났다. 귀를 기울이면 뿌지직, 우지끈하며 줄기가 뻗어나가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그것은 식물의 성장이라기보다는 거대한 짐승이 몸집을 불리는 소리에 더 가까웠다.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박넝쿨은 초가지붕을 완전히 뒤덮어버렸고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한 석가래가 삐걱거리는 비명을 질렀다. 해가 중천에 뜨자 넝쿨 사이로 하얀 벚꽃이 피어났는데 그 크기가 세숫대야만 하고 향기는 십리 밖까지 퍼져 나갈 정도로 진동했다. 동네 사람들이 그 기이한 광경을 구경하려 흥분의 담장 너머로 고개를 기웃거렸다. 사흘이 지나자 꽃이 진 자리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다. 주목만 하던 열매는 순식간에 수박만 하게 커지더니 이내 동만큼 거대해졌다. 지붕 위에는 집채만한 박새통이 덩그러니 자리를 잡았다. 그 무게가 어찌나 대단한지 기둥이 휘어지고 흙벽에 금이 갈 지경이었다. 흥부와 아내는 밤잠을 설치며 지붕이 무너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다. 여보, 저 박이 우리 집을 덮쳐 우리가 깔려 죽는 건 아니겠지요? 아내가 불안에 떨며 물었다. 흥부 역시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으나 애써 태연한 척 아내를 달랬다. 허허, 제비가 은혜를 갚으려 준 것인데 설마 우리를 해치겠소. 필시 귀한 박일 테니 잘 익을 때까지 기다려 봅시다. 그러나 흥부의 마음 한구석에도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싹트고 있었다. 그 박들은 단순히 크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면 박 껍질에서 묘한 서기가 뿜어져 나왔다. 달빛을 머금은 박들은 마치 스스로 빛을 내는 거대한 진주처럼 은은한 광채를 발산했다. 칠흑 같은 밤, 초가집 지붕 위에 뜬 세 개의 둥근 물체는 보는 이로 하여금 경외감마저 들게 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흥분의 지붕에 도깨비가 씌었다지. 아니야,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올 징조라던데. 온갖 흉흉하고 신비로운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다. 형, 놀부마저 그 소문을 듣고 먼 발치에서 흥분의 지붕을 훔쳐보곤 배가 아파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다. 계절은 흘러 어느덧 8월 한가위가 다가왔다. 남들은 핵곡식으로 떡을 빚고 술을 빚어 조상님께 차례를 지낼 준비로 분주했지만 흥분의 집은 여전히 찬바람만 쌩쌩 불었다. 쌀독은 비어 거미줄 친 지 오래였고 아이들은 배고픔에 지쳐 울 기운도 없이 방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유일하게 풍성한 것은 지붕 위에 매달린 저 거대한 박새통뿐이었다. 굶주림에 눈이 휑한 아이 중 막내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아버지, 배고파 죽겠어요. 저 지붕 위에 박이라도 따서 속을 긁어주기라도 끓여 먹으면 안 되나요? 그 말은 흥부의 가슴을 후벼 파는 비수와도 같았다. 가장으로서 처자식을 굶기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흥부는 결심한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래, 굶어 죽으나 박에 깔려 죽으나 매한 가지다. 차라리 저 박을 타서 배불리 먹고 죽는 게 낫겠다. 그는 부엌 구석에 녹슬어 있던 톱을 찾아들었다. 날이 다 빠지고 붉게 녹이 새운 낡은 톱이었지만 지금 흥부에게는 유일한 희망의 도구였다. 아내도 주섬주섬 일어나 흥부의 뒤를 따랐다. 두 내외는 사다리를 놓고 위태롭게 지붕 위로 올라갔다. 가까이서 본 박은 생각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위압적이었다. 박 껍질은 마치 쇠처럼 단단해 보였고 두드리면 탱탱하고 맑은 금속성 소리가 났다. 흥부는 침을 꿀꺽 삼키며 첫 번째 박 앞에 섰다. 여보, 우리가 이 박을 타서 쓴 물이 나오면 어찌합니까? 아내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흥부는 톱자루를 꽉 쥐며 대답했다. 쓴 물이 나오면 쓴 대로 마시고 단물이 나오면 단대로 마십시다. 하늘이 우리에게 준 운명이니 무엇이 나오든 받아들여야지 않겠소. 흥부와 아내는 박의 양쪽에 마주 앉아 톱을 들이댔다. 슬근슬근 톱질하세. 당기어라 톱질하세. 구슬픈 톱질 노래가 가을바람을 타고 흘렀다. 톱날이 박껍질에 닿자 스윽스윽 하는 소리 대신
찌익 하는 기괴한 소리가 났다. 마치 쇠를 긁는 듯한 소름 끼치는 마찰음이었다. 톱질을 할수록 박 속에서는 알 수 없는 진동이 느껴졌다. 웅궁거리는 낮은 울림이 톱자루를 타고 흥부의 손바닥으로 전해져 왔다. 그것은 단순한 식물의 떨림이 아니었다. 무언가 거대한 힘이 껍질 안에서 용트림하며 밖으로 나오려고 안간힘을 쓰는 듯했다. 흥부의 이마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단순한 배고픔 해결을 위한 톱질이 금단의 문을 여는 열쇠를 돌리는 행위처럼 느껴졌다. 과연 이 박이 쪼개지면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올 것은 줄인 배를 채워줄 박 속일까? 아니면 우리 가족을 파멸로 이끌 재앙일까? 톱날이 박의 중심부를 향해 깊이 파고들수록 흥부의 심장, 박동 소리도 톱질 소리에 맞춰 거칠어지고 있었다. 어느새 박의 절반 정도가 썰렸을 때였다. 톱질하던 틈새로 눈부신 광채가 한 줄기 뿜어져 나왔다. 마치 대낮의 햇살을 응축해 놓은 듯한 강렬한 빛이었다. 아내는 하고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가렸다. 흥부 역시 눈이 부셔 고개를 돌려야 했다. 동시에 향긋하면서도 정신을 아찔하게 만드는 기이한 향기가 코끝을 찔렀다. 그것은 밥 냄새도 고기 냄새도 아니었다. 천상의 화원에서나 맡을 수 있을 법한 이승의 것이 아닌 향기였다. 흥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여보, 조금만 더 힘을 내셔. 내시오, 이제 다 되었어. 두 사람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톱을 당겼다. 우지끈 타는 천둥 같은 소리와 함께 첫 번째 박이 드디어 입을 벌리려 하고 있었다. 그 순간 흥부는 보았다. 박 틈새로 새어나오는 빛 속에 어른거리는 그림자들을. 그것은 결코 박속이나 씨앗의 형상이 아니었다. 우지끈 하는 천둥 소리와 함께 박이 반으로 쩍 갈라졌다. 흥부 내외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치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그 틈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그들이 예상했던 도깨비나 귀신이 아니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눈이 시리도록 새하얀 이밥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박 속에 들어있는 정도의 양이 아니었다. 마치 둑 터진 강물처럼 혹은 폭포수처럼 쌀밥이 콸콸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좁은 마루가 순식간에 하얀 쌀밥으로 뒤덮였고 고소하고 달큰한 밥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우다 못해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그 냄새는 굶주린 창자를 비틀어 짜는 고문이자 동시에 천국으로 인도하는 향기였다. 흥부는 제 눈을 의심하며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쏟아진 밥 한 줌을 쥐어보았다. 따끈따끈한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전해져 오자 그제야 이것이 꿈이 아님을 깨달았다. 여보, 이게 웬일이오? 박에서 쌀밥이 나옵니다. 세상에. 밥이다 밥이야. 흥부의 외침의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아이들이 와 하고 함성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아이들은 뜨거운 줄도 모르고 허겁지겁 밥을 두 손으로 퍼서 입안으로 밀어 넣었다. 아이고 뜨거워, 아이고 맛나다. 입가에 밥풀을 잔뜩 묻힌 채 울며 웃으며 먹어대는데 그 모습이 마치 며칠 굶은 아귀 같기도 하고 천상의 음식을 맛보는 선동 같기도 했다. 흥부와 아내도 체면이고 뭐고 따질 겨를이 없었다. 그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밥을 입안 가득 쑤셔 넣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밥 아래 그 찰지고 부드러운 식감. 씹을수록 배어나오는 단맛이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깨우는 듯했다. 그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죽어가던 생명에 다시 불을 지피는 의식이었다. 한참을 정신없이 먹고 나니 배가 남산만큼 불러오고 그제야 이성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흥부는 배를 두드리며 방 안을 둘러보았다. 쌀밥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박에서 흘러나와 마당까지 덮을 기세였다. 이러다가는 밥에 깔려 죽겠소. 박을 다시 닫아야겠소.
흥부가 급히 밥 껍질을 오므리자 거짓말처럼 밥 쏟아지는 것이 멈추었다. 배가 부르니 이제야 추위가 느껴졌다. 낡고 헤어진 벗 사이로 스며드는 가을바람이 뼈를 시리게 했다. 흥부의 시선이 지붕 위에 남은 두 번째 박으로 향했다. 여보, 첫 번째 박에서 먹을 것이 나왔으니 저 두 번째 박에는 필시 입을 것이 들어있지 않겠소. 아내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말했다. 흥부 역시 같은 생각이었다. 배는 채웠으나 남루한 옷차림은 여전히 그들의 비참한 처지를 대변하고 있었다. 다시 톱을 든 흥부의 손에는 전보다 훨씬 힘이 들어가 있었다. 밥심이 생긴 덕분이었다. 두 내외는 다시 지붕으로 올라가 두 번째 박을 마주하고 앉았다. 이번에는 두려움보다 기대감이 앞섰다. 슬근슬근 톱질하세, 옷 나와라 톱질하세. 흥겨운 콧노래가 절로 나왔다. 톱날이 박에 닿자 이번에는 사각사각하는 부드러운 소리가 났다. 마치 비단천을 가위로 오려내는 듯한 경쾌한 소리였다. 흥부는 직감했다. 이 박 안에는 분명 부드럽고 따뜻한 무언가가 가득 차 있음을. 톱질하는 박자에 맞춰 흥부의 어깨가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아이들도 마당에서 손뼉을 치며 응원했다. 아버지 힘내세요. 어머니 힘내세요. 가난과 서름으로 점철되었던 초가집에 난생 처음으로 활기찬 웃음꽃이 피어났다. 이윽고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두 번째 박이 열렸다. 그러자 오색찬란한 서기가 방사형으로 뻗어나오더니 형형색색의 비단과 포목이 구름처럼 뭉게뭉게 피어올랐다. 붉은색, 푸른색, 노란색 비단들이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스르르 흘러나와 흥부 내외의 몸을 휘감았다. 명주, 양단, 공단. 못이 할 것 없이 세상의 모든 귀한 옷감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소물 두툼하게 누빈 겨울옷, 시원한 여름 적삼, 갓과 신발, 장신구까지 쏟아져 나왔다. 아내는 고운 비단 치마 저고리를 집어들고 볼에 비비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내 평생 이런 호사를 누려보다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흥부도 의관을 정제하고 갓을 써보니 영락없는 양반의 풍채가 났다. 거울은 없었으나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는 눈동자에 비친 자신들의 모습은 더 이상 가난한 소장농이 아니었다. 새 옷으로 갈아입은 흥분의 가족은 서로를 얼싸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마당은 하얀 쌀밥과 오색 비단으로 가득 차 있어 마치 극락세계를 옮겨놓은 듯했다. 그러나 환희가 가라앉고 나니 흥부의 마음 한구석에 다시금 불안감이 고개를 들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은 해결되었으나 그들이 사는 집은 여전히 비가 새고 바람이 드는 허름한 초가집이었다. 비단옷을 입고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앉아있는 꼴이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붕 위에는 아직 가장 크고 거대한 세 번째 박이 남아있었다. 저 박은 다른 두 박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웅장하고 뿜어내는 기운 또한 예사롭지 않았다. 마치 왕이 좌정하고 있는 듯한 위압감이 느껴졌다. 여보, 이제 그만하면 족하지 않소 과유불급이라 했소. 하늘이 주신 복이 이미 차고 넘치는데 저 마지막 박까지 탐하다가 혹여 벌을 받지는 않을까 두렵소. 흥부가 주저하며 말했다. 그는 본래 욕심이 없고 분수를 아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아내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닙니다. 제비가 은혜를 갚으려고 가져온 박인데 굳이 하나를 남겨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저 박을 그대로 두었다가 썩어서 지붕이 무너지면 그게 더 큰 화가 될 것입니다. 아내의 말도 일리가 있었다. 무엇보다 저 거대한 박을 그대로 두고는 잠을 잘 수 없을 것 같았다. 흥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다시 톱을 잡았다. 이번에는 호기심보다는 어떤 엄숙한 의무감 같은 것이 느껴졌다.
마지막 박을 타는 것은 단순한 수학이 아니라 이 기묘한 운명에 마침표를 찍는 행위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세 번째 박 앞에 선 흥부는 잠시 숨을 고르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제비야, 내 뜻이 무엇이든 나는 달게 받겠다. 그는 비장한 각오로 톱을 박에 갖다 대었다. 톱날이 닿는 순간 찡 하는 둔탁하고 깊은 울림이 손끝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것은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도 나무를 켜는 소리도 아니었다. 마치 깊은 산속의 종소리처럼, 혹은 땅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지각 변동의 소리처럼 묵직했다. 톱질을 한 번 할 때마다 박 속에서는 알 수 없는 웅성거림이 들려왔다. 사람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바람소리 같기도 한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져갔다. 흥부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이것은 분명 보통 박이 아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은 쌀이나 비단 같은 재물이 아니라 훨씬 더 거대하고 압도적인 무언가다. 영차 흥부와 아내는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 큰 소리로 구령을 붙이며 톱을 당겼다. 박의 껍질은 무쇠처럼 단단하여 좀처럼 썰리지 않았다. 톱날이 몇 번이나 튕겨나갔고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혔다가 터지기를 반복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박이 조금씩 벌어질 때마다 틈새로 눈부신 황금빛 광채가 새어나왔다. 그 빛은 너무나 강렬하여 똑바로 쳐다볼 수 없을 정도였다. 밤이 깊었음에도 흥분의 집지붕 위는 대낮처럼 환하게 밝혀졌다. 마을 사람들은 자다 깨어 흥분의 집 쪽에서 솟아오르는 기이한 서기를 보며 웅성거렸다. 저게 무슨 빛이냐? 흥분의 집에 불이라도 난 것 아니냐? 아니다. 저건 상서로운 기운이다. 필시 무슨 변고가 생긴 게야. 마침내 박의 절반이 썰렸을 때 흥부는 톱질을 멈추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박은 이제 스스로의 내부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팽창하고 있었다. 껍질 표면에 금이 가기 시작하더니 거미줄처럼 쩍쩍 갈라졌다. 그 틈새로 들려오는 소리는 이제 명확한 사람의 목소리였다. 문이 열린다 준비하라. 우렁차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밤하늘을 울렸다. 흥부와 아내는 소스라치게 놀라 서로를 꼭 끌어안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의 문을 열어버렸음을 직감했다. 과연 저 안에서 나올 존재는 그들에게 축복을 내릴 신인가? 아니면 재앙을 가져올 마물인가?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 세 번째 박이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사방으로 산산조각이 났다. 파편이 비오듯 쏟아지는 가운데 자욱한 연기가 겉이자 드러난 광경은 흥부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그곳에는 단순히 금은 보화가 쌓여있는 것이 아니었다. 박 속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넓은 공간이 펼쳐져 있었고 그 안에서 형형색색의 깃발을 든 수십 명의 사람들이 질서 정연하게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들은 푸른 옷을 입은 목수들과 붉은 옷을 입은 미장이들이었다. 그들의 손에는 황금 망치와 은톱, 옥으로 만든 흑손이 들려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뒤로 후광을 등에 업은 2명의 동자가 부채를 붙이며 사뿐히 내려오고 있었다. 흥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입만 뻥긋거릴 뿐 말 한마디 할 수 없었다. 이것은 현실의 경계를 넘어선 신선의 영역이었다. 2 동자는 흥부 앞으로 다가와 공손히 허리를 숙였다. 저희는 강남국 제비왕의 명을 받고 온 선관들입니다. 그대 흥부의 어진 덕행이 하늘에 닿고 땅을 감동시켰기에 왕께서 친히 보은의 선물을 내리셨습니다. 그 목소리는 옥구슬 굴러가듯 청가했다. 동자가 손짓하자 대기하고 있던 목수와 미장이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흩어졌다. 자, 이제 낡은 허물을 벗고 새 둥지를 틀 시간이다.
그들의 황금 망치가 허공을 가를 때마다 낡은 초가집의 기둥이 뽑히고 썩은 석가래가 사라졌다. 이것은 파괴가 아니었다. 찰나의 순간에 이루어지는 천지개벽과도 같은 재탄생의 서곡이었다. 흥부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보며 자신이 구해주었던 그 작은 제비가 단순한 새가 아니었음을, 그리고 인과응보의 법칙이 얼마나 무섭고도 정확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뚝딱뚝딱 신묘한 망치질 소리가 밤하늘을 수놓았다. 그것은 목수가 나무를 때리는 소리가 아니었다. 흡사천상의 악사들이 연주하는 타악기의 리듬처럼 경쾌하고도 웅장했다. 푸른 옷을 입은 목수들은 땅을 짚지 않고 허공을 날아다니며 작업을 했다. 그들의 손끝에서 대들보가 솟구치면 붉은 옷을 입은 미장이들이 황금 흑손으로 벽을 발랐고, 기둥 하나가 세워질 때마다 오색구름이 감돌아 상서로운 기운을 더했다. 낡고 비루했던 초가삼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거대한 주춧돌이 저절로 자리를 잡았다. 흥부와 가족들은 마당 한 구석에 서로를 꼭 껴안고 앉아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 기적같은 천지개벽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이것은 인간의 기술이 아니었다. 제비왕이 보운을 위해 파견한 도깨비들의 조화임이 분명했다. 밤새도록 이어진 공사는 새벽달기 회를 치며 울 무렵에야 비로소 그 거대한 위용을 드러냈다. 아침 햇살이 동쪽 능선을 타고 넘어와 흥분의 집터를 비추주자 마을 사람들은 눈을 비비며 자신의 시력을 의심했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이 있던 자리에 궁궐을 방불케 하는 고대 광실이 우뚝 솟아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꿈이여. 생시여 흥분에 집에 밤새 도깨비가 다녀갔나 보네. 웅장한 소슬대문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았고 지붕의 기와는 청자처럼 푸른 빛을 띠어 햇빛을 받을 때마다 눈부신 광채를 뿜어냈다. 담장은 꽃무늬를 넣은 벽돌로 정교하게 쌓아 올렸으며 마당에는 기암고해석과 연못이 어우러져 신선이 논이는 정원과 다를 바 없었다. 집안 곳곳에는 비단 금침과 자개장, 화초장 등 온갖 호사스러운 가구들이 가득 차 있었고 곳간 문을 열어보니 금은 보화와 쌀가마니가 천장까지 다 문이 닫히지 않을 지경이었다. 흥부는 갓을 쓰고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대청마루에 서서 남쪽 하늘을 향해 큰 절을 올렸다. 제비님, 이 미천한 놈에게 과분한 복을 내려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은혜, 죽어서 백골이 진토가 되어도 잊지 않겠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하염없는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려 도포자락을 적셨다. 아내는 고운 비단옷을 입고 하인들을 지휘하며 아침상을 차렸다. 여보, 이제 배고픈 서름은 끝났습니다. 어서 들어와 진지 드세요. 밥상 위에는 기름진 쌀밥과 고깃국, 산해진미가 상다리가 휘어질 듯 차려져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굶주림에 허덕이던 아이들은 때때옷을 입고 넓은 마당을 뛰어다니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온 마을에 메아리 쳤고 구경 나온 동네 사람들은 부러움과 경이로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한편 건너 마을 부자 놀부의 집에서는 아침부터 난리가 났다. 아니, 뭐라고 그 빌어먹을 흥부놈이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었다고. 놀부는 머슴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먹던 밥숟가락을 집어던졌다. 이놈이 헛소리를 해도 분수가 있지. 그놈은 찢어지게 가난해서 내게 밥국어를 하던 놈이다. 도적질을 하지 않고서야 어찌 하룻밤 사이에 기와집을 짓는단 말이냐. 놀부의 심술보가 툭 튀어나와 실룩거렸다.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다.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 법인데 친동생이 자기보다 더 큰 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은 놀부의 오장육부를 뒤틀리게 만들었다. 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당장 채비를 차려라. 놀부는 신발도 짝짝이로 신은 채 불이 나게 흥분해 집으로 달려갔다.
흥분의 집 앞에 도착한 놀부는 떡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으리으리한 소슬대문과 끝도 없이 이어진 담장은 자신의 집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웅장했다. 대문 앞에는 하인들이 줄을 지어 서 있었고 곳간에서 흘러나오는 곡식 냄새와 보물들의 광채가 놀부의 눈을 멀게 할 지경이었다. 질투심에 눈이 뒤집힌 놀부는 체면도 잊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이놈 흥부야, 썩 나오지 못할까, 내 이놈. 어디 가서 도적질을 했느냐, 아니면 조상님 산소라도 파다 팔았느냐. 앙칼진 고함 소리에 놀란 하인들이 막아섰으나 흥부는 황급히 뛰어나와 형을 맞이했다. 형님, 오셨습니까? 어서 안으로 드십시오. 흥부는 형의 행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깍듯하게 예우를 갖추어 절을 올렸다. 놀부는 동생의 절도 받지 않고 신발을 신은 채 대청마루로 뛰어 올라갔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흥부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바른대로 말해라. 이 많은 재물이 다 어디서 났느냐? 네가 무슨 재주로 이런 대궐 같은 집을 지었단 말이냐? 관에 고발하여 내 놈의 주리를 틀기 전에 이실직고해라. 흥부는 형의 거친 손길에 숨이 막혔지만 침착하게 대답했다. 형님, 진정하십시오. 이 모든 것은 도적질한 것이 아닙니다. 다 하늘의 뜻이고 제비의 보은입니다. 흥부는 지난 봄 다리 부러진 제비를 구해준 일부터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 준 일, 그리고 박을 타서 금은 보화와 집이 나온 사연을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듣는 놀부의 표정이 시시각각 변했다. 처음에는 코웃음을 치며 믿지 않으려 했으나 눈앞에 펼쳐진 엄청난 재물을 보니 믿지 않을 수도 없었다. 놀부의 머릿속에서는 주판을 튕기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 제비 다리를 고쳐주면 박씨를 준다. 그 박씨를 심으면 금은 보화가 쏟아진다. 놀부의 탐욕스러운 눈동자가 번들거렸다. 그는 더 이상 흥부를 꾸짖지 않았다. 대신 비굴한 웃음을 흘리며 흥부의 손을 잡았다. 아오야, 내 그동안 너에게 좀 소홀했던 것은 다 너를 강하게 키우기 위함이었다. 네가 이렇게 잘 되니 형으로서 참으로 기쁘구나. 놀부는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방 안에 놓인 화초장을 탐내어 쓰다듬었다. 이 화초장은 참으로 곱구나. 형 집에 가져다 놓으면 딱 좋겠는데 흥부는 형의 속내를 뻔히 알면서도 흔쾌히 허락했다. 형님 마음에 드신다면 얼마든지 가져가십시오. 금은 보화도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흥부의 너그러운 마음에 감동하기는커녕 놀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이 멍청한 놈, 주는 대로 다 받아 챙겨야지. 놀부는 화초장을 짊어지고 품속에는 금덩이를 잔뜩 쑤셔 넣은 채 서둘러 일어났다. 그의 마음은 이미 콩밭에 가 있었다. 나도 당장 집에 가서 제비를 기다려야겠다. 다리가 부러진 제비만 만나면 나도 이런 대박을 터뜨릴 수 있지 않겠는가. 놀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엉덩이를 실룩거리며 자신의 집을 향해 줄 행랑을 쳤다. 집으로 돌아온 놀부는 마당에 멍석을 깔고 하늘만 쳐다보며 제비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멀쩡한 제비가 다리가 부러져 떨어질 리 만무했다. 조바심이 난 놀부는 처마 및 제비집을 매일같이 감시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막 알에서 깨어난 어린 제비 한 마리가 둥지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놀부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긴 장대를 들었다. 옳지, 저놈이다. 네가 내 팔자를 고쳐줄 보물단지구나. 그는 장대로 제비집을 쑤셔 어린 제비를 억지로 떨어뜨렸다. 땅에 떨어진 제비는 다리가 부러져 고통스럽게 파닥거렸다. 놀부는 짐짓 놀란 척하며 달려가 제비를 집어들었다. 아이고, 불쌍해라. 어쩌다 떨어졌느냐. 내 친히 너를 고쳐주마.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으나 눈빛은 탐욕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놀부는 흥부가 했던 대로
명주실과 조개껍데기 가루로 제비다리를 동여매 주었다. 하지만 그 손길은 거칠기 짝이 없었고 치료라기보다는 고문에 가까웠다. 자, 이제 얼른 낫고 강남 가서 대박박 씨를 물어오너라. 만약 빈손으로 오면 내 놈의 목을 비틀어버릴 테다. 놀부는 제비를 협박하며 둥지에 쑤셔 넣었다. 고통에 신음하는 제비의 눈에서 원망 어린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제비왕은 천리안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선한 마음으로 생명을 구한 흥부와 탐욕을 위해 생명을 해친 놀부. 그 극명한 대비를 보며 제비왕은 엄숙한 판결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고 다시 봄이 오면 놀부에게도 박씨가 도착할 것이다. 그러나 그 박씨 안에 담긴 것은 흥부의 것과는 정반대에 무시무시한 재앙일 것임을 놀부는 꿈에도 알지 못했다. 흥부의 집은 날로 번창했다. 그는 단순히 부자가 된 것에 그치지 않았다. 굶주리는 이웃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고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주며 덕을 베풀었다. 사람들은 그를 살아있는 부처라 칭송했고 그의 집 앞은 은혜를 입으려는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흥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아내와 함께 지붕 위의 달을 보며 기도했다. 부디 우리 형님도 개과천선하여 우애에 있게 살게 해 주십시오. 그의 기도는 간절했으나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잔혹한 심판을 향해 굴러가고 있었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가 짙어지듯 흥부의 영광 뒤에는 놀부의 파멸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서서히 들이우고 있었다. 다가올 재앙을 모른 채 놀부는 오직 대박의 꿈에 부풀어 박씨를 기다리며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이듬해 봄,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온다는 3월 삼진날이 되자 놀부는 아침부터 대청마루에 멍석을 깔고 하늘만 뚫어지라 쳐다보고 있었다. 오냐, 올 때가 되었는데 내 보물단지가 왜 이리 늦는단 말이냐. 그의 조바심이 극에 달할 무렵 저 멀리서 비틀거리는 날갯짓으로 제비 한 마리가 날아들었다. 바로 작년에 놀부가 억지로 다리를 부러뜨렸다가 동여매준 그 제비였다. 제비는 놀부의 머리 위를 힘겹게 한 바퀴 돌더니 입에 물고 있던 씨앗 하나를 튀외하고 뱉어내듯 떨어뜨렸다. 놀부가 허겁지겁 달려가 주워보니 흥부의 것과는 사뭇 달랐다. 칠흑같이 검고 거친 표면에는 붉은 반점이 박혀 있어 마치 독사의 눈처럼 섬뜩한 기운을 풍겼다. 그러나 탐욕의 눈이 먼 놀부에게는 그저 금덩어리를 불러올 요술 씨앗으로만 보일 뿐이었다. 애얼씨구 드디어 내 팔자도 피는구나. 놀부는 뒤뜰 후미진 곳에 씨앗을 심고 거름을 잔뜩 부어주었다. 씨앗은 심자마자 땅을 뚫고 나오더니 괴물 같은 생명력으로 자라나기 시작했다. 흥분의 박넝쿨이 청룡이 승천하는 듯한 고고한 기상이었다면 놀분의 박넝쿨은 마치 뱀떼가 또아리를 틀며 담장을 넘어가는 듯 음습하고 흉물스러웠다. 잎사귀에는 가시가 돋아 스치기만 해도 살이 찢어졌고 꽃은 피비린내 같은 역한 냄새를 풍겼다. 그럼에도 놀부는 냄새가 고약한 걸 보니 필시 귀한 약재가 들어있을 징조다 라며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기뻐했다. 가을이 되자 집채만 한 박들이 주렁주렁 열렸다. 그 박들은 시커먼 색을 띠고 있었고 밤이면 껍질 안에서 기분 나쁜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드디어 박을 타는 날 놀부는 온 동네 사람들을 쫓아내고 대문을 걸어 잠갔다. 보물을 혼자 독차지하려는 심산이었다. 여보, 톱을 가져오시오. 이제 우리는 천하제일의 거부가 되는 거요. 놀부와 아내는 침을 질질 흘리며 첫 번째 박을 마주하고 앉았다. 슬근슬근 톱질하세.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신명나게 톱질을 시작했지만 박껍질은 쇠덩이처럼 단단했다.
톱날이 몇 개나 부러져 나간 끝에야 겨우 박이 쩍하고 갈라졌다. 그 순간 놀부의 기대에 찬 눈동자가 공포로 물들었다. 박 속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금은 보화가 아니었다. 시커먼 먹물 같은 오물이 분수처럼 뿜어져 나와 놀부 내외의 비단 옷을 더럽혔고, 썩은 내가 진동하는 쓰레기 더미가 마당을 가득 메웠다. 아이고, 이게 무슨 변고냐. 아내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으나 오물에 미끄러져 뒹굴고 말았다. 놀부는 당황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이건 액땜이다. 다음 박에는 분명 진짜 배기가 들어있을 게다. 그는 도끼를 품고 두 번째 박에 톱을 댔다. 이번에는 박이 스스로 터지듯 폭발했다. 자욱한 흙먼지 속에서 나타난 것은 험상궂은 도깨비들이었다. 뿔 달린 도깨비 대장이 가시돋친 방망이를 휘두르며 호통을 쳤다. 내 이놈 놀부야 멀쩡한 제비, 다리를 부러뜨린 죄를 네가 알렸다. 도깨비들은 돈 내놔라, 쌀 내놔라 소리치며 놀부의 집안 살림을 닥치는 대로 부수기 시작했다. 장독대가 깨지고 문짝이 뜯겨 나갔으며 곳간에 쌓아둔 곡식들은 도깨비들의 불장난에 타버렸다. 놀부는 살려달라고 빌며 꼽을 쳐둔 동그러미를 바쳤지만 도깨비들은 그것마저 빼앗고는 엉덩이를 걷어찼다. 마지막 남은 세 번째 박. 놀부는 이제 공포에 질려 도망치고 싶었으나 박이 저절로 굴러와 놀부의 앞길을 막아섰다. 그리고는 펑 하는 소리와 함께 갈라졌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태풍과도 같은 거센 바람과 장대비였다.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는 폭우가 놀부의 기와집을 강타했다. 기둥이 뽑히고 지붕이 무너져 내렸다. 아이고, 내 집, 내 재산, 놀부가 땅을 치며 통곡했지만 소용없었다. 삽시간에 으리으리하던 기와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남은 것은 폐허가 된 집터와 알거지가 된 놀부 내외뿐이었다. 그들이 입고 있던 비단옷은 갈갈이 찢겨 누더기가 되었고 얼굴은 숯검정이 칠해져 영락없는 거지꼴이 되었다. 하늘에서는 제비 한 마리가 그 꼴을 비웃듯 지지배배 울며 멀리 날아갔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폐허가 된 집터의 횡한이 불어왔다. 놀부는 망연자실하여 주저앉았다. 평생을 악착같이 모은 재산이 신기루처럼 사라진 허무함, 그리고 그제야 밀려오는 뼈저린 후회가 그의 가슴을 쳤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동생을 쫓아내고 짐승을 학대하여 천벌을 받았구나. 배가 고파오자 지난날 흥부가 밥 한 수를 구걸할 때 자신이 매몰차게 뺨을 때렸던 일이 떠올랐다. 그 밥알의 온기가 얼마나 간절했을지, 추위에 떨며 돌아가던 동생의 뒷모습이 얼마나 처량했을지 놀부는 비로소 가슴 깊이 깨달았다. 아내는 옆에서 하염없이 울고만 있었다. 갈 곳 없는 두 사람은 본능적으로 동생 흥부의 집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염치도 체면도 없었지만 살기 위해서는 그 길밖에 없었다. 흥부의 집 대문 앞 놀부는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서성거렸다. 높은 담장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려오는데 자신은 거짓골로 문정얼식을 해야 하는 처지가 너무나 비참했다. 그때 문이 열리며 흥부가 나오다가 형의 모습을 발견했다. 놀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려 도망치려 했다. 그러나 흥부는 형님 하고 외치며 버선발로 뛰어 내려왔다. 그는 형의 몰골을 보고 단박에 사태를 짐작했다. 하지만 묻지 않았다. 비웃지도 않았다. 흥부는 더러운 형의 손을 덥석 잡고 눈물을 글썽겼다. 형님, 어찌 일이 되셨습니까? 살아계시니 다행입니다.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흥부의 따뜻한 손길에 놀부의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내렸다.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오열하였다. 흥부야,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못난 형을 용서해 다오. 흥부는 형을 부축해 일으키며 말했다.
형님, 형제간의 용서가 어디 있습니까? 제 집이 곧 형님 집이고 제 재물이 곧 형님 재물입니다. 지나간 일은 다 잊으시고 이제부터라도 우아에 있게 살면 됩니다. 흥부는 형과 형수를 안방 윗목에 모시고 따뜻한 밥상과 새 옷을 내어주었다. 놀부는 동생이 차려준 밥을 눈물로 말아먹으며 맹세했다. 다시는 욕심 부리지 않고 남은 생은 속죄하며 살겠노라고. 그날 밤 흥부와 놀부는 한 이불을 덮고 누워 밤이 새도록 예시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릴 적 함께 뛰어놀던 시절의 추억이 두 형제의 사이를 다시 끈끈하게 이어주었다. 놀부의 마음속에 있던 시기와 질투의 독버섯은 흥부의 조건 없는 사랑 앞에서 눈 녹듯 사라져 버렸다. 그 후로 놀부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다. 그는 흥부에게 받은 재물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앞장섰다. 예전에 심술궂은 놀부는 온데간데 없고 마음씨 좋은 이웃집 할아버지가 되어 있었다. 그는 길가에 버려진 병든 짐승들을 데려와 치료해주고 배고픈 나그네가 지나가면 반드시 불러들여 밥을 대접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놀부의 변화를 의심했으나 진심 어린 그의 행동을 보며 점차 마음을 열었다. 놀부가 개과천선했다더니 그 말이 참말이구만. 동네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해졌다. 흥부와 놀부는 담장을 허물고 두 집을 하나로 합쳐 대가족을 이루고 살았다. 아침이면 형제가 함께 일어나 밭을 갈고 저녁이면 마루에 앉아 손자들의 재롱을 보며 허허롭게 웃었다. 세월이 흘러 두 형제의 머리에 하얀 서리가 내릴 무렵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다. 흥부와 놀부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처마 밑을 드나드는 제비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수많은 제비가 지지배배 노래하며 평화롭게 집을 짓고 새끼를 치고 있었다. 그중 유난히 윤기 흐르는 제비 두 마리가 형제의 어깨 위에 사뿐히 내려앉았다. 마치 지난날의 은원을 모두 씻어내고 축복을 전하러 온 전령 같았다. 놀부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아우야, 재물이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법이지만 사람의 착한 마음과 형제의 정은 영원히 남는 것 아니겠느냐. 내가 그것을 깨닫는데 참으로 먼 길을 돌아왔구나. 흥부 역시 미소 지으며 형의 손을 맞잡았다. 형님,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는 법이지요. 우리가 겪은 고난과 풍파가 결국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묶어주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다 하늘의 뜻인가 봅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두 형제의 주름진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다. 마당에는 꽃들이 만발하고 담장 밖으로는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낭랑하게 울려 퍼졌다. 욕심을 버리고 나눔을 실천한 형제. 시련을 통해 참된 행복의 의미를 깨달은 그들의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널리 퍼져나가 세상 사람들에게 권선징각과 형제우애의 소중한 교훈을 영원토록 전하게 되었다. 참으로 아름답고도 눈부신 봄날이었다.